네, 2025년 세계로 진격하는 K기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K조선과 K방산 두 개 산업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산업 모두 올해 핑크빛 전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꿈의 한 해를 보냈고요. 변영진 IM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도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변영진 위원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조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작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 꿈의 한 해 조선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왔고요. 무려 160조 원 규모의 수주 잔량을 또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K조선. 예, 작년에는 제가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조선업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맞아요. 수주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네.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주를 우리나라에서 한 360억 달러, 50조 원 이상의 수주를 기록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잔고, 네. 수주 잔량, 인도량 남아있는 것들은 한 16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예. 그 규모로 따졌을 때는 한 3,700만 CGT라고 하는데 CGT라는 게 환산톤수로서 선박의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탱커 한 척이 보통 한 4만 톤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거의 1,000척에 가까운 그런 수주 잔고를 한국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 4년치는 이미 거의 약속이 돼 있다. 한 4년치 정도 4년치. 된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 한 해를 좀 보였었고 그래서 국내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또 기록을 했고요. 인력도 많이 모여들어서 12만 명이 또 회복이 됐었고 참 많은 쾌거가 있었습니다. 저희 뭐 몇 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선발 수출액 추이도 있고 3사 있는데 뭐 우리 위원께서 좀 한번 짚어주시죠. 선박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 2023년이 역시 과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코로나 이후로 22년 이후로 봤을 때 한 181억 불, 22년 기준에서 2024년까지 256억 불, 엄청난 숫자, 한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3사의 선박 수주 현황도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2023년, 2024년. 그런데 이제 올해도 이게 이어질 것이다. 네. 이 얘기죠. 네, 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작년부터 계속 봐왔던 네.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한 작년 10월, 11월 정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좀 나올 때부터는 약간은 올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작년만큼 올해가 못할 것이다. 24년보다 25년이. 그런데 최근에 특히 새해 들어와서 제가 조선사들을 한 번씩 다 만나보고 네. 산업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습니다. 그 올해의 발주가 작년만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보다 훨씬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반전이 됐고 특히 거기에 좀 일조를 한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LNG 프로젝트들을 바이든 정부에서 좀 지연됐었던 프로젝트들을 재개하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조선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LNG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것들로 인해서 조선사 수주 올해 기대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올해 기대를 더한다. LNG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인철 소님, LNG 운반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술력이 정말 요하는 분야고 트럼프가 셰일가스도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 LNG, 특히 올해 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죠.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괜찮겠죠? 아마 이제 조선산업 전체의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네. 너무 화물 운반선, 저가 선박은 거의 물량 공세를 하면서 컨테이너. 맞습니다. 네.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LNG와 같은 친환경 고부가치 사업은 한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한국 조선 3사가 지난해 기준 9년 연속 세계 1위 운반선 수주 기록을 달성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국내 주요 조선사 3사가 네. 지난해 이제 합산 영업이익률이 2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3년 만에 동반 흑자 달성이 유력하고요. 여기에다 이제 국제해사기구 IMO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목표란 이른바 넷제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식화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 조선 3사의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을 보게 되면 무려 170톤이 넘습니다. 274척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CNN의 보도를 보면
취임 직후부터 LNG 수출 제한 조치 해제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바이든 정부의 녹색 전환 정책이 폐기가 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LNG 개발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런 LNG 수요 증가는 중국이 따라오기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따라서 기술력이 좋은 우리가 LNG 운반선 수요 건조로 직결되면서 한국 조선업계는 또 한 번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근 한 석 달간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LNG 운반선 또 LNG 가스에 대한 수요와 우리 K조선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 의원님, 이런 가운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까? 암모니아 운반선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건 뭡니까? 암모니아 운반선은요? 암모니아가 이제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 보기로는 뭐 화장실에 가면은 뭐 그런 그래서요. 암모니아를 네. 보통 생각을 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료로 쓰기에 친숙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는 LNG는 사실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연료입니다. 예. LNG라는 건 가스고 거기에는 메탄, 프로판, 뭐 부탄 이런 것들이 포함이 있죠. 되어 있는데 네. 그 분자식을 보면 C가 항상 포함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탄소를 어쩔 수 없이 배출을 하게 되는데 네. 암모니아의 분자식은 NH3, 탄소가 없습니다. 무탄소 연료라고 할 수 있고 LNG보다 한 단계 앞선 이런 친환경 연료인데 그 독성으로 인해서 연료로 쓰기가 지금까지는 좀 많이 꺼려져 왔지만 그런 문제들을 좀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면서 친환경 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선박 측면에서는 이게 LPG 운반선 기존에 쓰고 있던 LPG 운반선하고 기술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게 물성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LPG 운반선의 제작 단가에다가 조금만 더 얹으면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암모니아의 연료 자체의 그런 시장은 아직은 좀 초기 단계고 수요가 지금 확정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네. 많은 선사들 그리고 뭐 그런 에너지 개발사들이 LPG 운반선을 이왕이면은 조금 더 투자해서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발주를 하고 그거를 겸용으로 쓰려는 이런 계획으로 좀 많이 발주를 하고 있고요. 겸용도 되나요? 겸용으로 요새는 네. 거의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암모니아 운반선, 예. 가스선이라고 하는 것들 VLGC라고도 하고 VLAC라고도 하는 그런 운반선이 24년에 146척이 발주가 됐어요. 역대 예. 최고 수준의 발주고 21년에 불과 116척이 발주가 됐는데 3년 만에 거의 30% 가까이 신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못하죠, 저거. 하긴 일부- 합니까? 하긴 합니다. 네. 하긴 하는데 네. 우리나라만큼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가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K조선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어려운 대목이 이런 거 있어요. 수주가 있고요. 네. 수출이 있고 또 그의 실적이 잡히는 게 있고 좀 여러 가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잠깐 개념 정리도 해 보시고 올해의 수출은 어떤지 좀 함께 볼게요.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실적을 말하는 실적. 걸 거고요. 이제 매출액으로 잡히는 것들, 실제. 이게 실제 이제 수출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 인도가 되는 것들, 인도가 되는 양들. 그러니까 조선사의 매출은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진행률 매출로 잡기 때문에 네. 다소간의 좀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인도량을 수출이라고 이제 봐도 이제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올해 인도량 자체는 작년에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할 거로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업이라는 것은 예. 2년, 3년 전에 수주를 했던 물량들이 인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수주는 이미 된 거죠. 수주는 이미 됐기 때문에 그것들의 인도는 앞으로 2년, 3년 후에 잡히는 거고 올해 인도가 되는 것들은 따라서 22년, 23년 정도의 수주한 물량들입니다. 약속한 예, 거예요. 그때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인도량 자체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물량 자체는 올해 굉장히 좀 늘어날 거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기 헤비테일 계약 뭐 이런 게 나와서 저가 수주를 했다. 근데 나중에 돈은 많이 받는다. 이렇게 조선주 투자할 때 되면 좀 공부할 게 있습니다. 저거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선주가 좀 복잡한 이유가 네. 뭐 그것들인데요. 헤비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업에서 이제 페이먼트 텀, 그러니까 지불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 꼬리가 길다. 그래서 네. 선수금을 적게 받고 네. 인도 대금을 좀 많이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고요. 통상적으로 선수금이 뭐 20에서 한 40% 정도, 그리고 인도 대금이 한 60% 정도 이 정도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인도 대금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인도 되기 전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적자를 보다가 이제
운전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다가 인도 네. 됐을 때 돈을 많이 확 받고 들어와요. 예,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20%로 5번씩 받았는데 과거에 한 20년 전부터는 조선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네. 이제 선주들이 좀 계약 조건을 안 좋게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식의 계약 조건이 좀 고착화되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것과 별개로 약간 저가 수주 쪽을 말씀을 드리면 저가 수주라는 건 우리 조선사들이 20년대 초반에 좀 상황이 때. 지금보다 안 네, 좋았을 네. 때 그때는 조선사는 물량을 일단 채워야 되기 때문에요. 예. 고정비가 워낙 큽니다. 야드의 크기가 크고 네. 이제 도크를 채워야 고용하는 되니까. 인원들이 많고 네. 도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과가 낮아도 수주를 했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서 수주권을 저가 수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성과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선종마다 다르지만 성과 지수 측면에만 봤을 때도 21년부터 지금까지 한 3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저가 수주란 말을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이익이 좀 많이 나는 수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비테일 계약을 맺은 게 올해도 좋겠네요. 올해 이제 인도량을 하면 네. 꽤 많은 이제 캐시가 들어오니까. 예, 헤비테일이라는 게 전화 위복이 될 전화 수도 위복이 있는 되는. 거죠. 거꾸로 올해 인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오는 현금은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 인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도가 조선을 좀 한번 좀 탐낸다는 아니죠. 이제 좀 첫 발을 내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K조선에게 러브콜을 건넨다. 이런 보도가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로선 나쁠 것이 없죠. 우리도 맞습니다. 들어가면서 뭐 기술력을 좀 주더라도 시장 개척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이 재편에 따른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를 꼽으라면 인도를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물동량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인도 정부가 조선 강국을 목표로 해서 조선 산업 정책 2.0을 추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보다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도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1%대 미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인도에서 만들어진 물건 교역은 몇 퍼센트나 95%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한 세계 22위 수준의 인도 조선업을 앞으로 2030년까지는 글로벌 탑 10, 10위권으로 2047년까지는 5위권으로 끌어오르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뭐 화물 운반선, 컨테이너 선도 필요하지만 LNG 운반선 등 다양한 선박이 대규모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이 선박은 한 1,500척 규모. 이것을 앞으로 2,500척 가까이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28곳에 불과한 인도 현재 조선소 건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한국의 빅3 조선소에 이미 이제 협업을 좀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난 연말 이제 인도 정부 차원에서 항만해수수로부 차관과 네, 그리고 맞아요. 인도의 이제 조선소 CEO들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서 기술 이전과 현지 조선소 설립 가능성을 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따라서 한국 조선업에는 새로운 어떤 기회, 시장이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조선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 네.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현지 조선소 뭐 건립부터 건설 지원, 기술 지원과 같은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단지 인도의 어떤 메가 조선 단지 프로젝트는 한국조선사의 투자 유치뿐만이 아니라 기술 협력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도의 조선 인프라 구축이나 기술 이전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인도 시장도 올해 우리 K조선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변영진 위원님, 우리 K조선 올해 좀 밝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도 K조선만큼은 그냥 구애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대안이 없다라는 건데 미국 의회에서 지금 조선업 강화 법안,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 강화 법안을 발의하고 으쌰으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액면으로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약간 또 깨름직한 건 이렇게 자기네들 강화하다가 우리 K조선을 희생양으로 또 하는 거 아닌가. 일단 미국 사정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 어떨지 K조선에게 이것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먼저 미국의 그 상업 조선소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그렇죠. 예. 몰락했다더라고요. 군함을 짓는 조선소들은 한정되게 몇 군데가 있지만 예. 상업 조선소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다가 선주, 미국도 선주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화주는 많지만 배를 발주한 선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미국의 조선업이라고 할 만한 게 존재감이 아까 말씀하신 인도보다도 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근데 미국은 이제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어쨌든 한국에 SOS를 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가 이제 당선됐을 때부터 뭐 기회만 되면은 한국조선업을 언급을 K조선. 하면서 예, 한국조선업을 굉장히 좀 러브콜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화그룹이 최근에 이제 인수를 했던 필리조선소 그런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필리조선소가 손실을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조선소인데 거기를 한화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수선의 수리 사업 그리고 신조 사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아까 법안, 예. 그 조선업 항만시설, 강화법? 예, 예. 쉽스 액트라고 하는 그 법인데 민주당 의원하고 공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이렇게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네. 초당적인 법안이고 그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굉장히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네네네.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원하는 내용들이 것들이 있네요. 예, 네. 뭐 선적을 10년 내로 250척까지 확대를 한다. 그리고 동맹국과의 조선업 교류, 그리고 조선소 투자 25% 세액 공제, 예. 한화그룹이 투자를 예. 했죠. 필리조선소. 예, 그리고 중국의 견제 그런 항목까지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종합적인 항목들을 검토해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인철 소장님 저러다가 한 4, 5년 하다가 또 미국이 왜냐면 요즘 미국이 약간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우호적이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이 1920년대 제정했던 이제 해운법, 이른바 존슨법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하지 않은 선박은 미국 항구에 오갈 수 없도록 가고, 예. 오히려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력이 쇠퇴하는 요인이 됐고 오히려 이제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해군력이 좀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조선업 강화법을 미국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맹과의 이제 협력을 대폭 강화해서 미국의 조선소를 이제 투자하게 되면 25% 가량의 세액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라는 네. 겁니다. 일단 당근을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조선소라는 게 사실은 한 번 지어지고 나면 옮기기도 쉽지 않고요. 지금 있는 곳들도 대부분 미국 내 조선소는 외국한테 자본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군의 함정의 이제 MRO 유지 사업, 이른바 이제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럼요. 이걸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신구 조선소를 건설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가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고 따라서 미국 내 조선 공장 부족은 단기적으로 한국 조선사한테는 호재일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기술 유출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이제 굉장히 한 차례 이 장기 침체를 겪은 이후에 지금은 재도약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기술력은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한국의 기술력 파견 플러스 현지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이제 기술 유출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핵심 기술 어떤 보호 유전 철저한 관리 그리고 해외 진출할 경우 기술 이전의 범위 조건을 좀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나 이제 기술 인력 유출 방지라는 게 조선업뿐만이 아니거든요. 네. 반도체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인력 양성과 더불어서 어떤 보상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네. 이렇게 해외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제 기술 보호 체결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이 돼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손바닥 뒤집지 못하도록 맞아요. 우리가 챙길 건 챙기면서 진출하는 투자하는 그런 이제 어떤 체계가 좀 구축이 돼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2025 올해 세계로 뻗어나갈 우리 한국의 산업들 그중에 K조선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변 의원님. 네. 중국이 어쨌든 규모면에서 1위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눌러줄 거야. 그럼 중국 조선은 좀 주춤할 거야. 좀 이런 좀 희망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중국을 좀 무시해도 되는지 이러다가 중국이 확 또 어디선가 튀어나오지 않는가. 중국 조선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예, 중국이 뭐 조선업뿐만 아니고 전체 산업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위협이 되고 있는데 조선업만 중국에서 안전한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예, 중국의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해서 중국이 거기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네.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는 선주가 별로 없습니다. 선주가 별로 없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간접적인 방향, 중국 선박이 미국에 입항했을 때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을 그쵸.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 중국이 굉장히 최근에 무섭게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한 50% 정도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쭉 올라오면서 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한 40에서 50% 정도 됐는데 작년에 최초로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어요. 네. 수주 점유율을.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17%,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주 잔량을 확보를 했고 인도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걸 체감하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실제로 이 정도의 수주를 했다는 것 자체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수주를 했다. 네. 중국이 갖고 있는 생산 능력과 캐파에 비해서 무리한 수주를 했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인도 지연이 될 거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특히 제가 애널리스트 입장으로 봤을 때 LNG 운반선의 수주를 굉장히 좀 대량으로 했거든요. 중국이요? 중국이 대량으로 했고 물론 캡티브 물량이라고 하는 중국 선사가 발주를 하는 그런 물량들을 대부분 수주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많이 하면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LNG 운반선을 아직까지 중국이 따라오지 못했지만은 앞으로는 충분히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손 놓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계속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K조선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인철 소장님, 올해 K조선은 일단 미국과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원전도 한미동맹 나와 있고 이 조선 분야에서도 뭐 MRO라든가 미국 쪽으로 함께 좀 많은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승리 직후에 한국조선업과의 이제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부는 이제 한미조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TF팀,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하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K조선 4세대 5대 먹거리 사업입니다. 이른바 LNG선 운반선만이 아니라 뭐 앞서서 얘기했던 수소 운반선 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과 같은 5대 먹거리 육성 사업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라는 거고요. 또 이게 소부장이 중요합니다. 조선 사업은 이제 큰 제조업이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이걸 강화하는 전략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조선은 지난해 말 기준 이 2009년 이후 최대였죠. 약 1,100억 달러 규모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난해 조선 산업의 수출액은 7년 만에 최대였던 256억 달러를 이제 기록했고요. 조선 인력도 점진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2만 명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한미 간 이제 이 협력 패키지는 K조선의 어떤 기술력,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좀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K조선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K방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준 의원님, K방산 참 작년에도 저희가 K방산 너무나 좋았던 한 해여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이슈로도 다뤘는데요. K방산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올해 역시 K조선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겠죠.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뭐 제 섹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조선 방산 두 가지가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예. 가장 올해도? 좋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올해 역시 그렇고요. 작년 수출이 그러니까 작년 수주가 한 95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습니다. 기대하기로는 한 200억 달러 정도를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건 한 95억 달러 정도. 예, 절반이네요. 94억 8천만 불 네. 정확히는 그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뭐 계약이 뭐 어떻게 됐다라기보다는 연말이나 이럴 때 기대를 했었던 계약들이 조금씩 이연이 되면서 그렇게 좀 미뤄졌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폴란드 물량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현대로템이 뭐 1,000대 전차 1,000대를 최초 MOU를 계약을 했고 그중에 180대가 실계약이 됐는데 나머지 뭐 820대에 대한 계약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K9하고 천무 같은 잔여 계약들이 남아 있는데 네. 이런 계약들이 일단 후속 물량들은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그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고 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국내 정치의 약간의 좀 불확실성 그런 부분도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고요. 폴란드 예. 계약이 완전히 네. 아웃된 건 아니죠? 아웃된 캔슬된 거는 건 아니죠? 예, 네. 전혀 아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상황 같은 걸 약간 역이용해서 협상의 뭐 그런 수단으로 뭐 예, 사용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좋아요. 폴란드 측에서는 뭐 그 계약을 취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뭐 상황은 똑같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맞습니다. 방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을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뭐 일부 언론에서 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계약 자체가 좀 늦어질 뿐이지 취소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좀 이연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올해 실적을 더 네. 높여줄 수 있는 숫자상으로 뭐 그런 이제 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올해에도 역시 폴란드를 포함해서 뭐 중동 국가나 아시아 국가들로 여러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방산 수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대 로템 측도 그 폴란드에 남은 K2 전차 있지 않습니까?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또 1,000대 규모의 공급 계약들 또 이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제 뭐 폴란드 쪽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이슈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도 방위비 협상 뭐 다시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토에도 돈 내라 아니면은 각자 방위는 알아서 해라. 근데 알아서 방위하라는 것이 우리 K방산에는 좀 나름 호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무게 알아서 팔 수 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좀 한정이 되어 있고 네. 결국은 다른 나라 무기를 사 와야 되는데 그거를 예.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 정도밖에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을 압박을 하고 있고 나토 국가들의 2% 최소한 올려라. 그리고 최근에는 3% 이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GDP의 2%를 나토 국가 전체에 맞추기 위해서는 한 $820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요. 예. 국방비가 3%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거의 3천억 달러 3천억 가까운 네. 돈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국방비로 소모가 되어야 되고 근데 저는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그 유럽 나토 국가들은 이미 무기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이 나라들의 국방비도 늘고 있지만 국방비 중에 차지하는 장비비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무기 구매비가 포함된 장비비 비중이라는 게 있고 그 비중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한 20% 이상을 기록했고 2023년 기준으로 30% 이상의 무기 구매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의 이런 무기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좀 태클 걸지 않을까요? 독일도 무기 강국이라고 네. 알고 있는데 실력이 독일 우리 큰 경쟁자 중에 하나인 예.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아무래도 2차 대전 이후로의 계속된 군축으로 인해서 그런 방위 산업의 뭐 소부장 업체들 그리고 공급망 자체가 좀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독일 제품이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생산 능력까지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정도고 K9 자주포의 생산량이 한 2,000대 이상이 되는데 독일 자주포는 뭐 500대도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독일과 계약한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무기를 제때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독일이 우리나라를 많이 견제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K 방산의 어떤 신뢰도 때문일까요? 이철 소장님, 이 중동 국가, 아시아 쪽에서는 우리 K 방산에 대해서 아주 좀 인기도 많고 수요도 높고 올해도 역시 중동 쪽 라인의 수주들 많이 계약 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중동과 아시아 아시아. 시장에서 네. K방산이 어떤 주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유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변수가 좀 많아 보이집니다만 예. 아시아의 경우는 이미 이제 K방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기술력으로 입증돼 있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이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방산 업체별 이제 이 수출 진행 현황을 좀 들여다보면 LIG 넥스원은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이죠. 천궁2가 중동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추가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카이, 항공우주산업 역시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경전투기 FA-50 추가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는 다목적 기종 헬기죠. 수리온 1,357억 원 규모의 계약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에어스페이스 역시 K9 자주포를 인도에 추가 수출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한번 경험했던 이 국가들의 경우는 이런 이제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제 이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방산 수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목표했던 거의 절반 이하 네. 95억 달러였지만 정부는 올해는 한 240억 달러 오. 지난해보다는 한 두 배 채우네요. 이상, 네. 2배 이상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이제 K방산이 올해 중동과 아시아 시장 공략을 통해서 제도약을 목표로 하면서 수출 규모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이제 모두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데 뭐 이렇게 좀 전차는 현대 로템, 뭐 K9 자주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좀 나뉘어서 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이 함정 쪽에서 한화 라인과 HD 라인이 막 내부 경쟁을 하고 물론 이제 정부가 조율도 하고 했었으나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은 안 되겠죠, 의원님? 예, 과거에는 이런 현대중공업 계열과 네. 이제 한화 계열, 그 네. 과거의 대우조선해양이죠. 네. 이제 두 회사가 군함건에 있어서는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형태로의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예. 1호선은 현대가, 2호선은 한화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런 특수선 쪽으로의 아무래도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서로 간의 경쟁이 좀 격화가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번에 고소 고발건 KDDX에서 서로 설계도를 어떻게 했네 이런 네. 식의 고소 고발건이 있으면서 감정이 많이 격화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양측의 이제 수장들의 만남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경쟁이 결국은 국가적으로나 사익으로나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 하에 모두 취하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협력을 하기로 특히 이제 국가의 중재가 중간에 들어갔죠. 그래서 네. 그렇게 취하를 하고 앞으로는 협력으로 원팀으로 하자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특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앞으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단일 회사가 하나로 다 독립적으로 좀 수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그런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고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 또 방사청과 그런 쪽의 중재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제 협의가 좀 많이 된 상황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없이 네. 좀 더 수출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무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게 맞나요? 이제 K9 자주포에 AI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K11 사격 지휘 장갑차 이제 약간 무기 쪽도 AI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놀라운데요? 예, 최근의 트렌드는 네. 무기 쪽에 AI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드론이나 이런 무기들인데 네, 드론은 뭐 이제 완전 예, AI고. 재래식 무기인 자주포나 탱크 이런 쪽에도 AI 도입이 당연히 개발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집트 쪽으로 나가는 K9 그리고 K11 사격 지휘차 네. 여기는 기존의 제품과 AI 탑재가 많이 다른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화 시스템이 원래 공급을 하고 있었던 예. 사격 지휘 시스템, 사격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중동으로 처음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K11 사격 지휘 장갑차는 지금까지 수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K9이 자주포고 K10이 탄약 운반차고 운반차죠. K11이 역시 같은 플랫폼을 쓰는 사격 지휘 장갑차인데 이것까지 수출을 하는 국가들은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를 중동으로 수출을 처음 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큰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K9, K10, K11까지 네. 시리즈 수출도 계획하고 있는 우리 K 방산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9 자주포에 AI가 들어가는 또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슈도 짧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게 일론 머스크가 일종의 군 현대화, 미군의 현대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네. 드론으로 바꾼다라든가 이렇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막 쫓아갔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 무기의 이 틀을 바꾸나 이런 식의 좀 걱정도 나오는데 우리 방산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쪽으로 완전 방향 틀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예. F-35 같은 전투기는 멍청이들이나 멍청이다. 쓰는 거다. 네. 예,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네. 좀 일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우려를 준 바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방산 무기의 트렌드라는 게 그렇게 금방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게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렇다고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드론이나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목격을 했듯이 첨단 무기들의 첨단 효용성,
특히 아까 언급을 잠깐 했던 AI가 들어간 무인화 무기들이 그런 효용성이 굉장히 좀 좋게 판명이 되고 있고 특히 가격대 성능비 전차 수십억 대짜리를 한 대를 파괴하는데 뭐 수십만 원짜리 드론으로 성공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면서 AI 무기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 군현대화라는 부분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무기들이 금방 무용화가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뭐 무기라는 것들의 발달 역사를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뭐 전차가 대전차포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무용화가 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방어하는 수단이 생기고 그걸 또 공격하는 수단이 생기고 점점 이렇게 개발을 거듭해가면서 발전을 하는 거고 저런 쪽으로의 발전도 역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군 현대화 미국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하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인철 소장님 총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방산 올해도 뭐 조선 못지않게 전망도 밝고요. 30조 원 수출 목표도 정하고 있고 이건 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산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올해? 그렇습니다. 2025년에도 이제 글로벌 주요 두 지역 권역에서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자주 국방이 더 강조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방위산업청은 2025년 방산 수출 목표를 이제 240억 달러, 30조 원 규모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북미 지역뿐 아니라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 주요 시장에서의 글로벌 입지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우리 이제 방산 기업들은 역시 이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맞춤형 무기 체제 개발로 인해서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서 그렇죠. 스마트 솔루션을 좀 제공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좀 확보해야겠고요. 이게 사실 소모성이거든요. 군 장비라는 게 그러면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소재, 부품, 장비를 강화하면서 지속적인 개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방산 수출이라는 건 기업과 기업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 간 네. 신뢰가 이제 기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부의 정책성의 일관성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기술 혁신과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올해 목표한 30조 원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편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올해 K방산 뭐 작년도 좋았지만 작년 뛰어넘어야죠. 네. 어떤 것들 재원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가 네. 있는데 당연히 방산 수출이라는 게 개별 기업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굉장히 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사청을 비롯한 우리 정부 굉장히 저는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그런 현대중공업과 뭐 하나오션의 분쟁이라든지 조율. 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조율 같은 부분을 지금도 물론 잘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그런 이제 정책적인 뭐 결정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을 빨리 그리고 과거에 이제 방산 수출할 때 뭐 수출입은행의 뭐 그런 보증 같은 것들이 좀 늦어지면서 뭐 조금 이제 사례를 빚었던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협력을 좀 빠르게 해줘서 일관적으로 이런 우리 기업들을 수출을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2025년 올해도요. 우리의 K조선, K방산 건승을 기원해 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